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인정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 중에서 어떠한 이야기는 이름을 갖지 못한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에 대한 기사를 읽고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매우 짧았다. 연말이면 전 재산을 기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 이건 이야기가 된다. 뉴스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침 연말이라 기부에 관한 뉴스가 나가기에 적절한 시기였다. 연말 연시는 기부가 뉴스가 되는 때다. 거리에 구색원 자선 냄비가 들어서고 종이 울린다. 모금 목표액과 달성 금액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제막식을 한다. 앵커들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인 사랑의 열매에서 만든 붉은 브로치를 재킷에 달고 방송을 하고 일부 방송국에서는 기부자들의 이름과 금액을 하나하나 읽어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어 달라고 호소한다. 가장 추운 계절,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열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공동체의 기운을 올리려고 하는 건 모두의 오래된 원상이다. 언뜻 생각하면 소외된 이웃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 해마다 전 재산을 기부한다니 오랜만에 만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전화기를 쥔 손이 이미 바빠지고 있었다. 할머니를 찾으려 소소문을 한 끝에 그녀를 잘 안다는 주민자치센터 공무원과 연락이 닿았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배지를 줍는데 배지를 다 주우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료 급식소로 가서 날마다 배식 봉사 활동을 한다고 했다. 통화로 이런 내용을 듣던 때가 점심 무렵이었다. 그녀가 우리를 만나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곧장 급식소로 향했다. 할머니는 70대 초반으로 무료 급식소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어르신들과 비교해 나이가 크게 젊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세가 아주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활기차 곧장 눈에 띄었다. 할머니는 김이 피어오르는 밥을 꽉 채운 식판들을 두 손 가득 들어 사람들 앞으로 나르는데 여념이 없었다. 자신을 찍고 있는 카메라에 신경을 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인터뷰의 우선순위나 가치관을 은연중에 드러낸다고 믿는 편이다. 때로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명예욕을 가늠하곤 하는 얄궂은 습관이 있는데 그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욕망이 잘 없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 인사를 하자 단정히 쓴 붉은 모자 아래로 눈을 내리깔며 미소를 지었다. 배식을 마친 할머니는 잔반을 담은 도시락통을 들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매일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남은 밥과 반찬으로도 끼니를 해결한다고 했다. 이렇게 살면 거의 돈 쓸 데가 없다고 말하며 할머니는 웃었다. 집으로 함께 걸어가며 들은 할머니의 일상은 대단히 간소하고 소박했다. 유일한 수입원은 배지를 줍는 일이었다. 길에 버려진 종이 상자나 빈 유리병을 보면 얼른 주워서 1원이라도 더 모아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겠다며 부지런을 떨게 된다고 했다. 하루 종일 집 주변을 돌며 배지를 2-30kg 정도 주워서 2-3천 원 정도를 벌고 연말이면 아끼고 아껴 모은 돈 1-20만 원 정도를 기부한다고 했다. 벌써 3년째였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촬영은 크게 2군데 정도를 더 하면 되겠구나 싶었다. 할머니의 생활 환경이 드러나는 집과 동네를 돌며 배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담으면 넉넉하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기꺼이 가진 전부를 내어주는 한
사람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작지만 정갈하게 꾸민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다. 월세가 10만 원이라고 했다. 색깔을 맞춰 입은 목폴라와 모자를 보며 옷을 굉장히 세련되게 입으신다고 말을 건네자 옷을 전혀 사지 않는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할머니는 깨끗한 옷으로 가득한 옷장을 활짝 열어 보이며 이 옷들은 모두 배지와 고무를 줄 때 남들이 버린 옷을 가져와 잘 빨아든 것이라고 했다. 카메라는 비좁은 단칸방의 규모를 가늠해 기록하고 소유물에 대한 할머니의 말을 녹음해 빈 정보들을 메꾸었다. 할머니가 민첩하고 야무진 걸음걸이로 수레를 끌며 배지를 주우러 다니는 모습도 빠짐없이 촬영했다. 뉴스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었다. 그날 많은 매체가 할머니의 사연을 다뤘지만 할머니가 사는 단칸방의 환경과 하루 종일 타인을 돕기 위해 애쓰고 절약하며 사는 모습 등 신문 지면으로는 다 전달되지 않은 요소들을 방송 뉴스로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었다. 할머니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하는 모습에 마음이 크게 움직여 기부를 하고 싶어졌다는 사람도 있었다. 단칸방 마루에 앉아 집이라도 있으면 팔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싶다. 나에겐 지금의 삶이 호강이다. 고 말하는 모습에 취재하는 나부터도 말문이 막혔으니 어쩌면 시청자들 역시 비슷한 울림을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를 마치고 나서도 나는 괜히 몇 번 더 할머니 댁에 찾아가곤 했다. 방송에 나간 인터뷰는 고작 몇십 초 분량이었지만 할머니와 더 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받은 여운이 있어서였다. 할머니는 유난히 굴곡이 많았던 삶 속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연민과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런 힘이 배울 수 있는 거라면 배우고 싶었다. 하루는 누군가에게 받았다며 홍삼 사탕 한 봉지를 서랍에서 꺼내 기어이 쥐어주기도 했다. 줄 수 있는 게 더 있었으면 꼭 내가 줬을 텐데 라고 안타까워했다. 마지막 남은 음식을 쥐어주는 그녀의 눈에 사랑과 연민이 있었다. 단순히 윤리적인 데 보이는 기부와 봉사의 겉모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 그대로 남들에게 다 줘버리는 사람이 분명하다 라는 걸 느꼈을 때 마음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충격이 있었다. 할머니에 관한 뉴스는 이른바 미담이었다. 시시비비를 가리며 누구의 편인지를 끈질기게 깨묻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윤리의 도마 위에 올려 세밀히 썰어내는 일반적인 사회부 뉴스와는 달랐다. 뉴스를 만든 뒤에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올 만한 기사도 아니었다. 기억에 남는 취재였고 할머니를 인터뷰할 수 있어서 기뻤다. 그런데 묘하게도 몇 가지 의문이 마음 안에서 덜컥거렸다. 요점은 이 선행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했느냐는 것이었다. 그녀가 소속된 계층에 대한 선입견 몇 가지로 헐겁게 스케치한 기사가 아닌지 자꾸 마음에 걸렸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는 아포리즘처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타인을 도왔다는 식의 서사가 일종의 전복이고 그래서 뉴스가 된다고 즉각적으로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껄끄러움이 뒤늦게 남았다. 앵커 멘트에도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인 기초수급자 할머니가 폐지 줍기로 모은 돈으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했습니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그러나 할머니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까? 할머니는 내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고 배포가 컸고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려 타인에게 최대한 베풀려고 하는 숭고한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건강한 데다 경제적인 상황을 충분히 잘 통제하고 있었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고 있었다. 할머니가 노년층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뉴스를 만드는 우리가 지나치게 번박한 기준을 적용하여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하는 연민의 대상으로만 소비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거의 본능적으로 이건 뉴스다 고 판단했던 마음 아래에 그녀의 선행을 기록하는 방식 중에 가난을 일종의 역경으로 보는 태도가 배어있지는 않았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녀가 사는 곳에 찾아가 비좁은 집과 적은 세간을 걸러줘 배보여주고 그럼에도 배지를 주어 모아 남에게 베푼다고 말했던 건 곧 힘든 환경 속에서도 베푸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자본주의 하층부에 있는 이렇게나 가난한 사람이 늘 더 많은 것을 욕망하는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눈다는 것에 놀라며 뉴스를 전하는 태도 자체가 자본주의의 비좁은 틀 안에서만 그녀의 삶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강자들의 선행만큼은 아니겠지만 약자들의 선행은 종종 스포트라이트를 받곤 한다. 물론 약자들의 선행이 과다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선함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재산이 많거나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집단에서보다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계층에서 더 자주 발견된다는 걸 귀납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다만 약자들의 선행이 뉴스가 될 때는 이들이 약자라는 부분에 뉴스 가치가 실린다. 약자라는 점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될 때도 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은 공동체의 도덕심을 환기하는 역할까지 약자들에게 과다 부여된 것은 아닌가 하는 높아심에서 온다. 연말이면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는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 등장한다. 이런 뉴스들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사람 사는 사회다. 따스한 온정을 느꼈다는 반응들이 따라오곤 한다. 이들이 겪는 불우함, 그걸 견뎌낸 근면함과 베푸는 마음이 순차적으로 조명될 때 이런 뉴스들은 누구를 향해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까? 뉴스 매체의 메시지주의 능력을 과신하는 건 아니지만 혹여 이런 뉴스가 약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행동의 폭을 더 올가매는 것은 아닐까. 희망의 증거로 함부로 소비되는 건 이들이 과연 동의한 역할과 노동인 걸까? 뉴스가 은근슬쩍 제시하는 옳은 삶의 방향 앞에 어쩌면 가장 여린 마음들, 자기를 검열할 필요가 없는 선한이들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약자들의 선행과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소비되면서 또다시 그들이 선하기까지 해야 하는 세상을 이끌어내는 데 일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누군가가 안방에서 이 뉴스를 보고 부끄러움과 감동을 느낀다면 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우월 의식이 깔린 반성인 걸까? 뉴스는 약자를 슬쩍 도구로 삼아 섣부른 계몽을 하며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자 하는 걸까? 할머니는 더 가졌다면 더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에 담긴 진실성을 느낀 순간은 내게 충격으로 남아있다. 할머니의 기부의 본질 안에는 자신을 스쳐가는 돈을 쥐고 있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기본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떤 계층에 속해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 그녀의 형편을 보여주는 대신 그녀가 가진 기부의 철학에 대해 더 많이 들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주는 마음에 앞서 가진 게 거의 없다는 조건들을 상세히 따지고 나서야 감동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일까? 평생을 아낌없이 주며 산 이 가난한 노인은 인터뷰 내내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른 사람에게 더 주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이 뉴스의 마지막 문장이었고 그녀를 가난한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나은 방식은 없었을지를 내내 고민한다.
거대 기업 총수나 재벌의 미담은 잘 다듬어진 보도자료를 통해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 스피커를 잘 갖춘 사람들은 몰래 선행을 한 이야기마저도 얼마든지 남몰래까지가 선행을 부각시키는 장치가 되어 노출되곤 한다. 미담이 특권 계층에 의해 독점되는 현상은 계급사회를 심화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재현과 전달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낄지언정 약자들의 선행에 대해 쓰는 일은 미담의 역사를 다분화한다는 것만으로도 분명 의미가 있다. 자주 사라져버리는 그들의 말과 이름과 행위를 역사와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기도 하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고독사한 노인들 12명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기도 했는데 기부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약자들의 선행이 밝혀지는 과정은 거의 우연에 가깝고 대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지나가곤 한다. 소수자들은 자주 집단으로 묶인다. 약자의 악행도 이런 점에서 조명을 받는다. 특히 일탈 행동을 했을 때 개인으로 바라봐지기보다 그 집단의 이름으로 약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호명된다. 이런 뉴스들은 자칫하면 약자들에 대한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도 있고 구조를 짚지 못하면 소수자 집단의 윤리나 도덕성에 지나친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 바로 떠오르는 실패 사례는 탈북민과 관련된 뉴스다. 시작은 경찰의 보도자료였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보험 사기를 친 탈북민 일당을 검거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기자 브리핑을 한 뒤 보험 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인터뷰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며 자신했고 과연 탈북민 여럿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기사의 취지를 설명했지만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공개해도 괜찮다며 적극적이었다. 그날 뉴스는 한국에 정착했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이 범죄의 유혹에 내몰리고 있다고 방송되었다.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한숨 돌리던 차에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던 인터뷰 당사자였다. 그녀는 자신은 남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그저 보험에 여러 군데 가입해 돈을 받은 것뿐이고 범죄자 취급하며 기사가 나올 줄은 몰랐다며 부르짖듯이 항의했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갈지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얼떨떨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경찰이 탈북민 보험 사기단을 검거했다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출발한 기사는 어쩌면 시작부터 한쪽 눈을 감고 쓴 것이라는 탈북민이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충분히 짚지 못한 게으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 부끄러웠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소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매번 연민의 렌즈만으로 사건을 볼 순 없을 것이다. 까딱하면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한다는 대중의 비난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러나 소수자를 둘러싼 상황의 특수성과 모순, 한계에 조금이라도 더 주의를 기울일 수는 있지 않을까. 한 줌의 사람으로 그 집단을 대표하는 식의 기사를 쓰려면 적어도 어떠한 구조적인 맥락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큰 숲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낯뜨거운 실패에서 배웠다. 앞서 말했듯 특혜에서 배제된 집단으로 묘사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악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약자라는 맥락 안에서 조명받곤 한다. 약자의 선행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나 계층의 특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한 개인의 독특한 선함의 질감을 놓치지 않도록, 악행을 바라볼 때는 개인의 악함으로는 다 포착되지 않는 그가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사회적 요인과 모순에 고루 책임을 묻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꾸만 약자의 일을 저 멀리 타자화하며 나와 관련 없는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인지적 게으름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